김종민 씨,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요? 스위스의 은행에 예. 김정은의 비밀 계좌에는 잔고가 얼마 정도 액수가 있을까? 잔고에. 아, 제가 아는 숫자로는 사실 조가 제일 많거든요.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1조. 김정은 하면 사실 북한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 부동산도 다 자기 거. 예. 그렇지. 김정은 정도 되면 네. 뭐 돈이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러죠. 그냥 필요 없을 거기서 것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또 반은 다른 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게 다 자기 거니까 사유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이 뒷주머니, 이른바 이제 우리 혁명자금, 통치자금으로 하는데 비자금을 굉장히 많이 조성합니다. 그건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고영한 박사님이 김부자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2017년.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이 아마도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조 5천억. 6조 5천억. 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이 블랙머니라고 합니다. 검은 돈, 비자금. 그런데 이 비자금들이 스위스 계좌나 홍콩, 중동 등의 금융회사의 비밀 계좌 안에 있거나 아니면 타인, 제3의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거나 그런데 미국이 그걸 콕콕콕 다 잡아내요. 그래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대결입니다. 야, 그런 게 또 있구나.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뭐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까지 썼을 때 우리가 몇 년 지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6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할 때요. 예. 하루에 얼마씩 써야 얼마, 돼요? 얼마. 야, 그거 이자 얼마? 받고.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금방 써.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비자금이 얼마나 만약에 이제 50억 달러가 맞다고 하면은 이게 월드 클래스예요 이게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이후에 최초의 또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요. 역대 그 세계 다른 독재자들의 비자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짐바브웨 경제를 후루룩 말아드신 무가베 있지 않습니까? 무가베. 북에서도 유명한. 그렇죠. 무가베가 지금 그 무가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은 매년 생일마다 자기 나이만큼의 케이크 무게를 만들어서 파티를 했었어요. 오늘이 90번째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는 90kg. 91번째 생일이다. 92kg. 그러면 야 정말 비자금 많이 모았겠구나 생각할 거죠. 예.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달러예요. 한 120억. 어머. 비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죠. 김정은의 500분의 1. 그러니까. 소박하네요. 소박해요. 누가 독재자라고 그래 그 사람은. 그다음에 또 피델 카스트로. 카스트로.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얼마요? 최종적으로 재산 규모 밝혀진 게 10억 달러. 김정은의 5분의 1. 1조요? 와. 그리고 뭐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지 않습니까? 궁금하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유명하죠. 왕실 재산, 문제가 됐던 왕실 재산 다 뺀 개인 재산만 5억 달러.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되죠. 김정은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10배 더 부자였다. 우와. 돈 많아요, 김정은이. 와, 10배나요. 이건 상상을 못했네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보다 많다고? 사실은 김정은은 진짜 신이잖아요, 북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돈이 6조 5천억 정도 중요하지 있으면 않으세요? 그럼 개인이 갖는 특권 같은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한이 다 김정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소하게 들어가 보면 사냥터들이 많아요. 북한의 곳곳에. 근데 사냥터에서 벗어나서 한 5km, 10km까지 날아다니는 꽁은 잡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꽁이 날아왔어. 앉았어. 사람은 무서워 안 해. 한 친구가 돌을 잡아서 꽁을 던졌어요. 꽁 날개에 맞았어. 맞아. 근데 농장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게 장군님 꽁인데 그래서 이거 산 넘어가 장군님 사냥터인데 사냥터에서 나라는 모양이라고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사냥터에서 좀 떨어진데 거기 사냥터에만 있진 않잖아요. 꽁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꾸 큰일 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농장 사람들은 꽁이 날아오든 노루가 나와든 하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거기서 죽거나 이게 죽은 게 발견되거나 이러면 큰일 큰일 나니까 나죠. 하나의 다른 데로 날아가주는 게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장군님 꽁을 다쳤나 이러면 할 말이 없고. 국정원에 근무한 요원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던 분, 그리고 통역관으로 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분, 이분들과 함께 비자금 얘기를 해볼 텐데 6조 5천억 원 하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맞습니다. 실감도 잘 안 나고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요즘 또 북한에서 좀 굶어 죽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사실 이 6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만 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2조만 풀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6조 중에서 그려지잖아. 김정은이 예를 들어 1조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요. 와. 그러면 노벨 평화상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6조 중에서 1조만 풀면.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서 김정은이 절대 그럴 리 없죠. 김씨 일가들이 그래왔으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 인마이 포켓, 자기의 뭐 사치를 위해서 쓰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본인의 비자금 중에 상당수는 일단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사치 물품을 사요. 호화 요트, 뭐 고가의 술, 그리고 벤츠나 아니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팟, 아이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를 사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비자금의 활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들은 이제 혁명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과연 어디에 이 자금들이 쓰이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스키장 누가 갑니까, 이거? 전기도 없어서. 저걸 트리로 쓰는 거예요? 허무하다. 저기 누워 있는 거야. 한 발에 380. 한 발만 안 쏴도. 일종의 통치자금이죠. 근데 가장 큰 용처는 내가 볼 때는 자기 체제 유지잖아요. 결국 그 목적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묘한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ICBM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38회, 70발을 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추산해가지고 한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굳이 그래야 되나? 인민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 없이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로 일단 돈을 거기다 투입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권력자들 이제 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업적을 건물로 남기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전시 유적 건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콜로세움 로마의, 그다음에 김시왕의 아방궁 건설, 나폴레옹의 개선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이거인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뭔가 이렇게 치적 사업 건물로 남겨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스위스 유학 때 스키 타고 승마 배웠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시 유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마식령 스키장 또 미림 승마 구락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누가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이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양에 유경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김정일 시대 때 매해 4억씩 투자를 해서 만든 건물인데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뼈다귀만 있어서
제가 평양에서 살 때 어렸을 때부터 지나갈 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105층인데 네. 그냥 뼈다귀만 있는 게 계속 보면서 자랐는데 2018년에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면서 김정은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려하게 조명으로 장식을 했어요. 안에는 통통 비었지만 겉으로는 저렇게 세제 손질을 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유리는 껴 있어요 이제는? 네, 유리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저 18년도에 여기 이제 평양에 딱 갔는데 막 제가 어릴 때 없었거든요. 화려한 게. 근데 18년도 딱 보니까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내부가 건설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는 네.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으로 쓴 거예요. 아, 그러네. 더 비싼 건축물. 소리 잘 유경 호텔 뒷면은 아직도 그냥 폐허예요. 앞에 전면만 해놨어. 아, 이게 근데 다른 거보다 김준 기자님 예. 이게 너무 끔찍한 게 미라 형태로 거기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CBM 미사일 발사 핵실험 다음으로 제일 쓸데없는 돈 미라야. 낭비가 이거 미라예요. 이게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금수산 태양공장 안에 김일성, 김정일이 미라로 박제가 돼 있는데 이게 시신 한 구를 저렇게 미라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문가가 투입되는데 러시아 전문가 증언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로. 시체 박제 한 구에 $100만. 예, 100만 달러만. 그리고 매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러시아 기술진한테 비행기 값 다 대줘서 북한 평양으로 들여와요. 들여오게 해서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간 관리 비용이 적게 잡아도 $40만. 북한의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 알겠어요.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그 일파의 위치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한테 침범하지 마라. ICBM도 있어야겠고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또 미라도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세계 최빈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장 많은 비자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김정은만의 그 비자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입니다. 중앙당 산하 외화벌이 기관이지만은 사실상 그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39호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39시 뭐가 미스터리한 좀.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느낌이 들리는 얘기는 뭐 39호실. 3번 건물에 9호실이라는 설도 있고 332일에서 구해보자 뭐 이래서 39호실이라는 얘기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39호에 딱 있는 건지. 그런지 그 너무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9호실이 이제 1974년 2월에 이제 김정일이 당 중앙에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네. 자신의 후계 체제를 이제 공고히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당과 원로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39호실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노동당 이제 본청사가 있고 이제 사무청사가 있거든요. 네. 사무청사 쪽에는 이제 주로 저 대남공작부서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무청사에 9호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9호실로 됐는데 현재는 비자금을 바로 이제 이게 집행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본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바뀌었. 예, 예. 코스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최초에는 그렇게 네네. 부르는 거지. 그 김일성 때는 39호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말한 것처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여기에 다 있었고 지금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는 있습니다. 근데 재정경리부는 총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뭐 당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화를 관리해요. 근데 외화는 39호실이 총 감독을 해요. 공화국 각지에서 나오는 돈, 세계 각지에서 빨아들이는 돈을 유일적으로 빨아들이는 데가 39호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게 이 3호 총사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층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월 9일 날 김정일이 지시해서 39호실이냐 이건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정일이 생각해서 나와서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정권을 쥐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권력을 하나하나 아버지한테 인계를 받는데 사회주의잖아요. 명목상. 사회주의인데 봉건 체제처럼 아들한테 넘어간다는 게 북한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참 많았거든.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왜 이래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회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 정, 군 엘리트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북한 제품으로 주면 안 되니까 외화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성택 등 몇 명을 해가지고 요걸 하나 만들어서 전국의 돈을 충성 자금을 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장군님이 돈이다. 장군님만 쓰는 돈이에요. 39호실 돈은.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총리도 그렇고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바로 옆에 직속 기관인 거네요. 예, 밑에 이제 어떤 내무 기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사회주의 시스템이라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훈장 주는 건데 그 훈장 받아봐서 뭐 합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주면은 자본주의 같은 돈을 주면 되는데 여기는 사회주의사를 부정하니까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선물이고 그 물건은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거. 이러면 사실 이거는 사는데 외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외화를 갖다 관리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김정일 시대 딱 들어오게 되면서 남북의 관계가 역전이 되고 그게 역력하게 80년대 후반 90년대 보면 완전히 역전된 게 보이거든요. 그걸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시각적으로라도 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 호텔 지으면은 저기다 고려 호텔 짓고 서울 종합운동장 지으면 여기다 능라도 짓고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올림픽 하니까 저쪽에 청년 학생 축전 이거 하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받아들일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학교에서 거꾸로 배웠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가 거리 호텔을 지었더니 남한에서 신라 호텔을 지었어요. 39호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서고 가장 힘이 센 부서다. 근데 돈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축의금을 누가 받을 것인가. 아이고 들고 튀는 애들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요 친구들이 되게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식 하는 당사자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회자와 축의금을 받는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믿고 맡길 사람. 사실은 사회자를 우리가 더 총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총애하는 친구는 축의금을 받게 하거든요. 나 일생을 사회만 봤네. 그건 이제 또 다르죠. 이제 안심하고 돈을 맡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 게 이런 거예요. 그럼 39호실은 도대체 누가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39호실 조금 뒤로 가보면 처음에는 크질 않았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똥토산물 있죠. 송이버섯 같은 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 금광, 아연 이런 거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 39호실에 북한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전일춘이라고 39호 실장을 24년을 했어요. 24년? 네, 이제 동그라만 안에 들어간 김정일과 동창이에요. 동창이고 정말 1센트도 김정은 자금에 탐을 내지 않은 사람. 어머. 그래서 98년도에 39호실 부실장으로 들어가서 39호 실장을 김정은 들어서 2011년까지 39호실 실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분 집에 가면 퇴직해서 집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럽고 돈 계산해서 깔끔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24년 동안 부자가 쓴 거예요. 저분을. 근데 39호실엔 가장 투명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39호실 실장은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자살한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이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야,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지만 제일 많이 감시받을 수 있는 보직이기도 하겠네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알아서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쟤는 청렴해 이 소리만 계속하고 알아서 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나는 아무리 청렴해도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머리에 닿거든. 이거 센트를 어떻게 맞춰? 안 맞으면 자기 돈 내야 되고 이 상황에서. 그래.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북한 식당에 있을 때 보면 그 39호실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공작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식당에 이제 중국 손님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 뭐 담배 수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동이나 뭐 아연 이런 그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랑 이제 친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름이 뭡니까? 하고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야 나야 이름이 많디모. 나야 뭐 이름이 5개 되디모 이런 북한 남자의 뭔가 특유의 허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아. 야 또 돈
잘 벌고 잘 되는 사람은 야 오늘 너희 식당 하루 쉬자. 이제 식당 매출을 다 대고 이제 놀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이제 북한에 이제 상납도 잘하고 그 식당 사장도 이제 39호실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충성 자금을 정말 잘 바친다고 해가지고 나라의 너력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지. 노래. 북한에서 영웅 지어줬어요. 김정은이 딱 만나고. 한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이 돈이 39호로 네. 들어간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북한에 있는 모든 돈들은 다 일단 39호실을 통하기 때문에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야 또? 39호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장르의 영업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느냐와 관련된 판넬입니다. 가깝게는 동남아, 저 멀리 아프리카, 그죠? 그다음에 뭐 중동, 뭐 중국에 이르기까지 39호실의 영향력이 뭐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북한이 이것을 팔아서 10년간 무려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00억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궁금한 거 있어. 지금 팔았다는 게 헷갈리는 게 북한 거를 가서 아프리카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프리카에? 마약? 마약? 무기. 그렇지. 아프리카가 내전이 심하니까 무기, 일본. 마약, 송이버섯. 마약, 송이버섯. 총알. 송이버섯. 아프리카에 송이버섯을 왜? 못 먹으니까. 식당 하나면 안 되지. 굉장히 가능성이 다 높은 답안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란 동상. 동상입니다. 동상. 나란 동상입니다. 동상. 전 세계적으로 이 동상 기술, 특히나 거대한 동상을 염가에 만들어주는 데는 북한이 최고입니다. 북한 기술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동상을 만들어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만갑에서 실제 북한이 아프리카에 세운 동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걸 또.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오, 어머.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블랙팬서에 나오는 블랙팬서 wakanda. 이게 첫 번째 동상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준 가장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동상인데 2022년 작년이에요. 7월 30일에 제막식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뭐 채 안 된 그런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베냉이라는 나라에 세운 건데 높이가 자그마치 30m. 몰랐어요, 사람. 자, 이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 아직 이걸로 놀라면 안 돼. 이걸로 놀라면 안 돼. 30m. 만수대 잠깐. 이게 만수대 창작사의 가장 야심작. 이게 어마어마하다. 마스터피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걸작인데 북한이 아프리카에 세운 동상 중에 가장 유명하고 나름 작품성도 가장 뛰어난 동상이에요. 세네갈 수도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인데 대박이다. 46m의 이 크기가 미국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자유신상. 46m예요. 근데 그거보다 6m 더 높아요. 아니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52m. 50m? 멋있어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새로운 르네상스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걸 만수대 창작세가 단 거고. 자, 우리 또 고영한 박사님의 제2의 고향. 왜? 콩고로 가보죠. 콩고. 홍보에도 있어요? 요거예요. 김정은 아니야? 아닙니다. 요거는 2001년 콩고 수도에 세워진 콩고의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동상이에요. 그런데 많이 좀 익숙하다고 느끼셨을 이유가 김정일 동상과 비슷합니다. 함께 이분할. 자, 이분할로 보면 김정일 동상과 비슷한 풍채와 어떤 스타일을 보유할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2001년도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 뭐 동상 기술이 좀 이때만 해도 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서 2001년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걸 또 제가 조사해 왔는데 이게 좀 우리가 앞서 봤던 마스터피스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동상과 비슷하잖아요. 실제 현지에서도 야, 이게 싸게 만들어준 대신에 김정일의 몸에 로랑 카빌라의 얼굴만 붙인 거 아니냐. 소문이 콩고에서 돌았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자, 이처럼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 있는 북한의 동상들. 사람들. 유엔 안보리가 2016년 모든 회원국에게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일체 북한의 동상을 수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듬해에 바로 이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릴 만큼 북한이 이제 동상 수출로 벌어들인 김정은의 비자금이 상당히 쏠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엔이 진짜 특히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 이런 거 제재가 하는데 앞장설 사람도 없어지죠. 이게 또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기술자 한 명 슬쩍 들어가서 그렇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이 캐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가발만큼 인기 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가발만큼이 인기 있는 게 이제 북한에 또 수출하는 게 우류예요, 우류. 옷 만드는 건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 평성시인데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가장 큰 그 장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제 라벨 그거만 이제 따로 파는 게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만.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재봉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전에 북한에서 원래 만들면 DPR 코리아라고 썼거든요. 네. DPR 코리아라고 붙이면 누가 입어요? 그걸 안 입어요. 안 했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사람들이 입지. 뭔가 무조건 잘. 인식이 달라져요. 한정판으로. 한국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네. 이제 딱 라벨 딱 붙여서 이제 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 욕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가지고 가짜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서 받치기만 하면 돼. 메이드 인 DPRK가 좋을 때는 메이드 인 DPRK를 붙이고 그리고 한국 거가 잘 팔린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이고 그걸 또 중국에다가 또 그렇게 팔고 내수 시장에도 돌리고 그러니까 이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게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레닌이 말한 것처럼 속이고 어쩌더라도 어쨌든 혁명이 승리하기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기본 수법이니까 과정은 전혀 중요시 않은 게 북한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중국산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북한산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도 왔던 송이버섯.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일본 조총련 산하무역회사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이고 1.8톤이나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북한산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아들을 일본 경찰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북한산 송이 1.8톤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허종도 씨와 조총련 산하 식품 도매 회사의 사장과 직원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30곳이라고 조총련하고 밀약을 했는데 이익의 50%는 조총련에 주는 조건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 이런 송이버섯은 저희 같은 사람이 또 따는 거예요. 힘없는 이민들이 가가지고 따서 나라에 바치고. 근데 짜리 주애가 200만 원이 넘는 디올 코트를 입어요. 그다음에 리설주는 샤넬백이 없는 게 없다고 소문이 났죠. 굶어 죽는 인민하고 사치를 즐기는 김 씨의 일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39호실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중 일부로 호화 생활을 하는 건데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n't by my side. But now I'm stuck at the gate of Lucifer's estate.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met in hell.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where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I ain't Hades, but I'm the king. I do anything so that.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임신했을 때 발렌티노 코트.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얘는 뭘 한다고 또 얘한테까지. 집이 뭐 완전. 와. 너무 하는 거야. 저걸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어 내보내는 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김정은 일가가 쓰는 이 사치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은이 집권 첫 해에 자동차, 스위스 시계, 모피, 귀금속 등 각종 사치품을 사면서 쓴 돈이 무려 6,886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후에도 매해 7천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김정은 일가 사치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한 100대 이상을 지금 컬렉션을 갖고 있고 뭐 대충 추산으로 우리 돈으로 한 20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마이바크 풀만 가드 S6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대 이하로 이 제작이 돼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방탄의 무슨 뭐 이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여기 받쳐 올라가죠. 와, 진짜요? 김정일이가 죽고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5 관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싹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고 이러는데 쓴 돈만 1,680억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자우지간 경치 좋고 산세 좋고 물 좋은 데는 김정은 특각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 30여 곳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원산에 있는 김정은 특각이 제일 유명한데 저기 요트가 있는데 요트 길이가 80m. 그리고 요트에 풀장이 있어요. 풀장 있네요. 저기 풀장 있네요.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39호실 자금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정보 당국이 이제 김정은을 분석을 할 때 서화적 취향이 있다고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매년 오락기, 모형 자동차, 항공기 등을 사는데 127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모형값, 예. 모형 장난감만. 북한 찐 상위 1% 김정은과 리설주의 명품 컬렉션입니다. 이거 재밌다. 이거 좀 비싼데. 지금 보니까 리설주와 김정은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의상, 가방, 그리고 주얼리. 근데 남성인 김정은은 시계예요, 시계. IW 시계, 파텍 필립 시계. 이게 확실히 진짜 브랜드예요? 저게? 예, 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시계가 저 파텍 필립이라고 스위스에서 들어가는 시계인데 그 주문 받아야 생산하는 거예요. 어머. 저 시계 하나에 보통 5억에서 한 10억. 예. 한국에도 백화점 지하에 파텍 필립 매장이 있어요.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 이전에 샀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거. 근데 거기 유리 안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차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주문해서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 참고로 롤렉스는 파텍 필립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템, 큐티한 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쪽잠에 죄기밥을 먹으며 인민을 돌본다고 선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일부터 김정은 이 가문이 네. 그런데 좀 전에 본 것처럼 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품들을 가지고 사치를 즐겼단 말이죠. 맞아. 이게 얼마나 드느냐? 2012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 약 6,886억 원. 그러니까 사실 3분의 2조 원이에요. 그 이후에도 해마다 약 6억 달러씩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791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예요. 이걸 갖다 사치품 소비에 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김정은이 이제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탔던 차들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김정은의 차요. 네, 모아봤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대박이다. 아, 정말 차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거 아실만한 차들이잖아요. 벤땡에 15억에서 20억 원대. 우와. 그리고 여기 네, 팬텀 23억 원대. 어머. 그리고 이게 땡 인지로버인데 사실 6억 원대가 사실 아닌데 이게 뭐 방탄 유리에 뭐 그렇겠지. 다 넣는 거예요. 그렇겠지. 전자레인지 로버. 네, 6억 원대. 형이디 아우디. 형디. 2억 원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억 원대의 차들.
석세스. 자, 이렇게 진짜 이 억소리 나는. 아니 근데 허 작가 맨날 일본 욕하면서 SUV는 꼭 이거 그러게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거 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백두산 올라갈 때도 저거 타고 올라가요. 아, 이거야, 이거? 네. 이 차들이 얼마나 희귀성 있는 차인지 또 자동차 전문가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성이 있구나. 지금 저기 머세디스 B 폴만 가드 S600이라는 거가 이 녹화 기준 오늘 제가 판매가를 체크하고 보니까 옵션 다 때려넣고 한 16억 나와요. 근데 16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게요. 1년에 10대 이하로 생산이 돼요. 한정판으로. 그래서 한정판으로. 그 옆에 있는 띠스로이스 팬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아무나 탈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100% 주문 제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단 한 대도 똑같은 이 띠스로이스 팬텀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도 저거 팬텀 못 탔을 거예요. 왜냐면 롤스로이스가 저 팬텀을 판매할 때 일단은 이 통장 잔고 갖고 오라고 해요. 한화로 33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리고 족보 갖고 오라고 해요. 직업도 봐. 직업도 보고. 족보를 가지고. 3대까지 다 봐요. 와. 3대 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안 돼. 못 사. 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윤리를 따지네. 네? 윤리를 따지네. 그러니까 우리 급이 안 되면 오지 마.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자동차 가지고 워우워 하잖아요. 김정은의 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 호화로운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길이가 50m 정도가 넘으면 여트 중에서도 대형에 속한대요. 그렇죠. 그 대형 여트가 4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50m 넘는 이 대형 호화 여트 한 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105억이래요. 그게 한 4척 정도가 있고요. 80m가 넘는 완전 그 진짜 초대형이죠. 타지도 않으면서. 초대형 그 호화 여트가 또 있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소형 호화 여트들이 또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80m 넘는 여트 위에 가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4명이 국제 경기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있잖아요. 규격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미끄럼틀도 다 설치돼 있대요. 아무리 부자여도 개인은 수영장 딸린 요트를 안 사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유지비를 그만큼 많이 들면서도 이런 사치품을 산다. 유지비 다 공짜니까 김정은은.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샤넬 이제 마니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리설주가 이제 공식 행사에 이제 나설 때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나섰을 때 블랙 이제 투피스에 이제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나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디올, 샤넬 막 이런 클러치를 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게 된 거죠. 북한 초반에 이제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설주 동지로 이제 호칭을 하다가 이제 점점점 나오니까 이제 리설주 여사로 이제 바꿔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샤넬과 디올,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 이제 핸드백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발렌티노 코트 그리고 이제 티파니 목걸이 등 이제 고가의 그 기중품들을 엄청 소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액세서리들이죠. 지금 우리가 저 퍼스트 레디 영부인이 너무 사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데 약간 서구 트렌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부인들이 사치하기를 바래 국민들이요. 왜요? 진짜요? 미국에서는 그 퍼스트 레디 영부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퍼블릭 엔터테이너로 이 정의를 해요. 엔터테이너. 국가 공인 연예인이에요. 남편이 좀 칙칙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부인이라도 약간 분위기 띄워달라. 홍보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그 발렌 띠띠의 매니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만 입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 장례식, 존 F 케네디 장례식에도 발렌 삐삐의 정장을 입고 가가지고 대유행을 시켰어. 그리고 그 니콜라 사르코지의 부인인 그 이 카를라 브루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쇼메라고 하는 명품 그 보석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매니아예요. 쇼메. 그래가지고 이 브루니가 무슨 쇼메 이 반지를 했다, 목걸이 했다, 프랑스에서 대유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또 누가 따라했냐면 그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가 이걸 다 따라했는데 아시죠? 안에 들어가니까 신발 3,000켤레라. 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방탄 브라까지 봤어요. 방탄 브라까지 봤어요. 진짜로요? 대체 어디다 쓸까?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갑옷을 입고 다니지. 왜냐면 이 심장만이었으면 한쪽만 방탄이었을 텐데 양쪽이 방탄이었어. 그러게. 내 가슴은 소중하니까. 가슴 수준하니까.
제클린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나랏돈을 갖다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카를라 브루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예. 모델이었다가 가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패션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의 생산자 비슷한 건데 리설주 같은 독재자 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나랏돈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다 그래서 인민의 자기 피땀이죠. 취향을 뭐 이렇게 세련된 취향을 과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돈으로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독재자의 아내들이 좀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아 나 지금 이거 명품을 입었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하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을 압도해서 굴복시키려는 거. 그래요. 이렇게 부자템 명품 입었고 맞아. 가구도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것들을 하면서 이봐 너네는 부가 영원할 수 있어 우리처럼 살 수 있어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주려고 하는 독재자 부인의 그런 계산도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품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일종의 문화예요. 내 맞아요. 취향을 네. 과시하고 그렇죠.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데 표현하는. 이 브랜드가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사용하는 거예요. 난 이거 사는 그렇지. 사람이고 나는 계급이 달라. 맞아. 되게 이럴 때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리설주의 명품 패션도 사실은 선을 긋는 거거든요. 선을 긋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권력이라든지 그걸 과시하는 거죠. 특히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왕세 손비 케이트 미들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많이 흉내낸 거예요. 이 사람과 좀 컨셉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가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화보 찍을 때 레퍼런스 하듯이 맞아, 초록색 이런 자기들도 것도. 이제 레퍼런스를 삼는 게 있겠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약간 봉건적인 위신제예요, 이게. 그래. 권위이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자본주의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전근대적인 봉건적 현상에 가깝다. 극비리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그림자.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계, 가방에. 아이고. (1960년 7월) 남산고중을 졸업을 앞둔 이런 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대동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Media reports say North Korea's acting ambassador in Kuwait, defected to the south over a year ago, has been living here with his family.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들이었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만갑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저걸 뭐 1년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 뉴스의 인터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을 저희 프로가 오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저의 장인어른과 그리고 장모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폐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김정은 정권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점점 지금 미쳐가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만갑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환영합니다. 우선 안전 대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 그래서 편하겠네요. 상당히 뭐 인터넷도 하고 싶으면 하고. 검색을 뭘 해보셨습니까 맨 처음? 처음에 아무래도 좀
좀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드라마? 김종일이라고 쳤습니다. 대박.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과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을 접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부터 하나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김정일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는가요? 욕하는 거야? 우선 1942년으로 뜨더라고요, 생일이. 근데 저희 장인이 1941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하고 같은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42년으로 뜨더라고요.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다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는 그 어릴 때부터 백두미령 고향집에서 탄생했다는 것으로 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종교인데. 네. 그래서 채 보니까 아니 뭐 백두미령 고향집이 아니고 저기 러시아 국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알고 있던 그 고향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비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2년 백두산 미령 출생이 아니고 사실은 1년 전인 1941년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의 근거지였던 브야츠크 병영에서 태어난 유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고구마 줄기, 감자국수 줄기처럼 그냥. 예, 그죠. 검색어가 쭉 연동이 돼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 저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6.25 전쟁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북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배워왔고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런 거는 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이 문건들이 또 노출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실 아니에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북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도 6.25가 남측에서 치고 올라간 걸로 배웠습니다. 엘리트신데. 예, 모릅니다. 진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검색을 했더니 쭉쭉쭉쭉 나와. 예. 진실을 접했을 때 기분은 무엇으로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소개내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승상했던, 숭배했던 그 김씨 일가가 우리들 이렇게 걸려먹어. 종교가 깨진 예, 뭐 이런 그 느낌이라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로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전일춘 그 39시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못 살래요. 그건 안 먹혀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전일춘이 싸이라고 해서 안 죽이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일절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회는 네트워크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전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8 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거야. 이거 유화 작품.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황당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죠. 다른 거를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죠.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굳혔습니다.